일상의 법리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탐례. 안녕하세요.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다. 사건을 꿰뚫어보는 광록의 변호사. 궁금한 사건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걸어다니는 법전 여보람 변호사. 마음으로 공감하는 소통의 아이콘 고아라 변호사입니다. 짜잔. 오. 이거 빼고 머리끈까지. 머리끈까지. 이걸 변호사님 핸드폰 바꾸신 거예요? 맞아요. 5G. 오. 주말에 네 색깔 봐요. 엄청 예쁘죠? 장난 아닌데요? 이거 핸드폰 뭐 카메라 4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화질도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사진이 기가 막히게 나오더라고요. 인스타에 많이 올려주세요. 아니 그래도 안 그래도 요새 워낙 인스타그램도 이제 시작하면서 사진 예쁜 거 많이 찍어서 올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어린 아기를 가진 엄마이다 보니까 애기 사진 제일 많이 찍거든요. 우리 딸의 사진 제일 많이 찍는데 인스타에 올리다 보면 어쩌다가 조금 이제 나쁜 글 달리면 너무 속상할까봐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사진 많이 못 올리겠더라고요. 예전에는 변호사한테는 악플 안 단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요즘엔 변호사도 예외 없대요. 그 고유정 변호인단 같은 경우에도 악플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임했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악플 무섭죠. 근데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인데. 네, 어쨌든 이제 이 악플과 관련된 이제 이야기는 언제나 이제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는 악플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좀 이슈가 됐는지 볼까요? 네, 최근에 조정위원이 성립된 송혜교 씨 사건이 아무래도 가장 핫하네요. 송혜교 씨 찌라시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몇 개의 버전을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뭐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근데 그거 보면서 송혜교 씨가 진짜 좀 안 됐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근거 있는지 없는지 사실 확인할 길은 없지만 어쨌든 이런 이제 굉장히 이제 뭐 개인사적인 이야기들이 과장돼서 이제 돌아다니는 걸 보면 이제 어떤 기분일까 좀 속상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송혜교가 이제 이혼 조정 완성된 이후로는 그 악플러들을 결국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그런 기사가 있네요. 근데 어떤 네티즌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뭐 이렇게 대중들한테 고소고발을 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요새는 이제 고소고발 안 하시면 곧봐 사실이니까 가만히 있지 뭐 이게 거짓말이면은 허위 사실이면 고소 왜 안 하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어찌 됐거나 이제 소속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네티즌들을 고소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 이제 빠른 대처로 사건이 좀 더 이상 근거 없는 소문이 이제 퍼지는 것은 없어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지금 시작에서도 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핫스타그램의 주제를 SNS 인터넷 상에서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명예훼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명예훼손이랑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의미하는데요. 항상 일반 분들께서 많이 생각하시는 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면 범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허위 사실만 이렇게 적시하는 경우 허위 사실로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만 범죄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상은 진실한 사실을 올리시는 경우에도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거든요. 방금 광록의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적시와 관련된 명예훼손 관련해서 가장 핫한 인물이 임블리가 아닐까 싶어요. 임블리는 자신의 SNS상에서 마케팅을 하고 판매했던 호박즙에 곰팡이가 발견되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많은 욕설을 하자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취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거 호박즙에서 곰팡이 발견된 거 사실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명예훼손이 왜 성립되는지 자체를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뭐 법조인들은 다 알다시피 허위 사실 적시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 적시도 사실상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이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단순히 사실을 적시하는 것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건 아니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이때 그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이걸 의미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법원에서 뭐 공연성을 판단할 때 공연성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전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는데요. 뭐 전파 가능성이라 하면은 뭐 한 사람이 딱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라면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공공연하게 어떤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이것이 공익에 부합한 사실이어서 일반인들에게 이를 알릴 만한 내용이었다면 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인 거죠.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익성이 인정돼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네, 판례 중에서는 그 국립대 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서 제자인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 내용을 어떤 여성단체가 인터넷 게시글에 게시했대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게시한 것이냐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이 있다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그 아무리 공익성이 인정된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좀 이제 아이러니할 수 있는데 허위 사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사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공익성에 부합해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진실한 사실인 경우인 것이 이제 당연한 얘기긴 해요. 네, 맞아요. 최근에 또 다른 이슈죠. 아무래도 명예훼손이 굉장히 뜨다 보니까 모욕죄도 또다시 이제 뜨고 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명예훼손죄는 뭐고 모욕죄는 뭐야? 라고 하시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타인에게 추상적인 판단을 통해서 경멸적 표현을 사용했을 때 이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모욕하는 행위를 했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요.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실 적시를 통해서 사람의 이러한 명예 같은 것,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공연한 사실을 드러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허위 사실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법 이름 어렵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제 변호사들은 이걸 정통법이라고 이제 쉽게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형법에 명예훼손을 한 사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 정통법에서 또 이제 두고 있는 이유가 좀 가중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좀 전에 우리 고아라 변호사가 이제 잘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 이제 저와 만약에 고아라 변호사, 여보란 변호사 이렇게 세 명에게만 이제 명예가 훼손됐을 때랑 일파만파로 퍼져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명예가 훼손되는 이야기가 알려졌을 때랑은 이게 천차만별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정보통신망을 이용을 하면은 퍼져나가는 속도도 빠르고 또 범위도 광대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좀 더 가중 처벌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이런 명예훼손 처벌이 가중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한 줄 댓글 요거 하나 달았는데 처벌 규정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니냐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명예훼손이 인격살인에도 해당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절대 규정이 가하지 않고 형량이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최진실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악플로 상처받기 시작해서 우울증에 걸렸다 자살로까지 이어졌었잖아요. 이제 외국 사례를 좀 저희가 볼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이런 문화, 전통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처벌이 좀 엄격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죠?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한번 저희가 알아볼까요? 네.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고요. 그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관계없이 이제 동일한 처벌 규정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더 강한 거네요. 네, 뭔가 그렇죠. 일본은 그럴 것 같아. 일본은 명예가 중요해서 더 이제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어떻게 보면 네, 가중하게 그렇죠. 책임을 묻고 있네요. 네,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독일이나 캐나다, 영국, 호주 등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은 처벌 규정이 없고요.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만 처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일본같이 진실이든 허위든 같은 수위로 처벌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고아라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지하는 국가도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보면은 여기 가나공화국, 남아시아의 스리랑카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명예훼손죄를 폐지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또 보면 영미권은 그 표현의 자유가 특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그 문화를 갖고 있어가지고 미국의 일부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점점 하지 않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미국 수정헌법 1조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이런 점은 다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지금 명예훼손이 이제 연예인이나 정치인 이야기만은 아니라 일반인들한테도 심각한 문제인가 봐요. 주변의 친구들 보면 명예훼손, 모욕 관련한 소송들을 많이 수행하더라고요. 맞아요. 뭐 아무래도 SNS에다 친구 욕설하는 경우 우리 흔히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 댓글도 굉장히 뭐 많은 글들이 담겨지고요. 이렇게 뭐 한 번의 클릭, 한 번의 뭐 댓글만으로도 이런 명예훼손적 표현들이 많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까 관련된 소송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제 비단 공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지금 찾아올 수 있는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이제 이런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저희 이제 고소 고발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이제 증거 수집을 하는지를 좀 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이제 경찰에 고소를 한다 그러면은 경찰분들이 알아서 증거도 수집해 주시고 내가 말로 주장하는 것도 다 믿어 주시고 그래서 수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실상은 고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내 명예훼손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이제 제시를 해야지 이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처벌도 뒤따르게 되기 때문에 좀 이런 점을 아셔야 되는데 증거 수집을 어떻게 해야지 좀 좋을까요? 네, 법적 조치를 취하실 때에는 증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 모욕죄 고소를 준비하실 때에도 증거 수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선 그 댓글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행위고 하나의 범죄 행위예요. 그래서 댓글이 5개다. 그럼 5번의 범죄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댓글마다 캡처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한 이제 이러한 캡처를 했던 이러한 화면을 행위자별로 폴더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위자 한 명 한 명에게 고소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댓글 같은 경우에는 그 즉시 삭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발견한 즉시 그리고 본문과 함께 캡처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댓글만 아무래도 캡처하다 보면은 이게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한 건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본문, 이제 뭐 내가 어떤 SNS에 글을 올린 거에 대해서 악성 댓글을 단 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시겠다 그러면 그 본문과 함께 이제 나에게 한 명예훼손 행위가 분명했다는 점을 좀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캡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인터넷상에서도 이제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는 참 중요해요. 저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사실 나쁜 분들 없고 다들 서로 배려를 하는데 아무래도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지켜지기 어렵지 않나 싶은데요. 어쨌든 이제 제가 기분이 나쁘면 상대방도 당연히 기분이 나쁘겠죠. 저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도 이렇게 매너 그리고 배려를 좀 할 수 있는 문화가 잘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SNS상에서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핫스타그램이었습니다. 이번 코너는 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법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법률방송 계정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를 적극 수용해서 법률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에 올라온 사연을 저희가 재구성해 봤습니다. 한번 만나보시죠. 4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했고 이후 예쁜 딸도 한 명 낳았어요. 하지만 생각지 않은 남편의 외도로 저의 가정과 미래는 모두 무너졌고 저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어요.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고 그 남자는 바람난 그 여자와 재혼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놈이 양육비도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보세요? 당신 왜 돈 안 보내? 아, 보내주면 되잖아. 집사람 전화하면 되기 싫어하니까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 이런 일? 당신한테는 고작 이런 일이야? 아니 다른 돈도 아니고 혜정이 양육비야 양육비. 이혼 후 3-4달은 양육비를 잘 보내더니 그 여자와 재혼을 한 이후부터는 양육비를 보내지 않더라고요. 양육비를 못 받은 지 벌써 1년 정도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돈까지 여의치 않으니 생활은 더 버겁기만 합니다. 당신한텐 양육비가 고작 그런 일일 줄 몰라도 우리한텐 없어서는 안 될 돈이라고. 혜정이가 무슨 남의 자식이야? 누가 그렇대? 나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래. 줄게, 준다고. 근데 뭐야? 사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당신이 아이 안 보여주니까 내가 꼭 돈 안 보내도 되지 않나?
뭐라고? 내가 안 보여준 거야? 아니 당신이 어쩌다 3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오니까 아이가 정을 못 붙이는 거 아니야. 당신이 나 미워하라고 세뇌시킨 건 아니야? 뭐라고? 혜정이가 당신 만나고 싶지 않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여튼 이번 달에도 양육비 안 들어오면 직접 찾아갈 테니까 알아서 해. 사실 양육비라고 해봤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와 혜정이에게는 꼭 필요한 돈이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진짜 매번 악역인 남자 역할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고아라 변호사의 연기가 날로 노는 것 같네요. 자연스러웠어. 진짜 이혼은 본인들이 하시는 건데요. 그 아이 양육은 이제 두 분이 낳으셨으니까 두 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 사연을 꼭 그 남편분이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사연을 보내주신 분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시청자분들도 보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양육을 하는 일반 당사자의 당연한 권리이고요. 남편분은 반드시 이제 부담하셔야 되는 법적 의무입니다.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이혼 소송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양육비를 만약에 줘야 된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리고 얼만큼의 액수를 줘야 되는지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지급 시기에 관련해가지고는 구체적인 날짜는 협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런 지급 시기가 정해지면 매월 초 또는 매월 말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지급 시기의 기산점은 뭐 이혼 성립일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시던 시점, 그 시점부터 이제 양육비 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지급 종기는 그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된 때, 미성년자가 끝난 때까지로 보통 규정되긴 합니다. 네, 또 이제 많이 해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세요. 이제 실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요새 학원들 많이 보내시니까 양육비가 엄청나게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뭐 영어학원도 다니고요, 수학학원도 다니고요, 미술학원도 다니고 그래서 학원비만 해도 5, 60만 원이 들어요. 근데 요것만 학원만 다니는 게 아니고 아기가 또 뭐 옷도 사입혀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이다 보면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얼마를 도대체 이 비용을 다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네, 양육비의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기준 산정에 대한 표를 몇 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표에 따르면 그 부모의 세전 합산 소득을 우선 기준으로 하고요. 그리고 자녀의 나이에 따라 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양육비 산정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여보람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일반적인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더 많은 금원을 또 더 낮은 금원을 지급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양육비 기준표에 따라서 뭐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뭐 부부의 세전 합산 소득이 350만 원 정도가 됐고 또 만 4세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87만 원 정도 양육비가 지급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뭐 81만 원에서 97만 원 사이로 그 양육비가 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일흥의 기준이 되는 건 맞지만요. 또 기타 이제 우리 아이가 특별히 이제 양육비를 좀 많이 쓰고 있다 이런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시면 더 많은 양육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양육비를 좀 주장하실 때는 영수증 있어요. 뭐 교육비나 뭐 피복비, 뭐 식료품비에 대한 영수증을 이제 꼼꼼히 이제 모아서 제출하시면 이런 것들이 적극 반영이 돼서 양육비가 좀 증액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양육비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뭐 양육비가 한 번 정해지면 더 이상 조정 불가능한 거냐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질문이 들어오는데요. 사실 이제 민법 837조 5항에 따르면요. 이러한 양육비가 지급 결정이 된다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다면 얼마든지 증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만약에 양육비를 결정한 시기보다 뭐 상대방의 재산이 달라졌다거나 혹은 자녀의 치료비나 뭐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변경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인데요. 네, 이제 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는 이제 가장 많은 사유 중에 하나가
뭐 다니던 직장을 뭐 그만두게 돼서 더 이상 소득이 없어요. 뭐 이런 상황이던가 아니면은 뭐 이제 이직을 하면서 대우가 급격히 좋아졌어요. 이런 사정들이 많고 또 갑자기 이제 아이가 이제 아파서 기존에 받았던 양육비로는 도저히 이제 충당이 불가능하고 이런 사정들이 있는데요. 이런 사정 변경이 발생하시면 당연히 법원도 이런 사정들을 반영해서 양육비를 조정을 해주니까 그 양육비가 이미 결정됐다고 해가지고 거기 구애되지 마시고 이런 사정들이 발생하시면 적극적으로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육비 관련해서 결정문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집행이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야지 이제 양육비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남편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정부 자체에서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신설하게 되었는데요. 뭐 판결 선고를 통해서 양육비가 어느 정도 정해졌을 경우, 뭐 이혼 소송이뿐만 아니라 협의 이혼 당시에도 이 양육비 부분은 반드시 결정이 되게끔 어떤 이제 서로 합의서가 작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육비 이혼관리위원회에 제출만 하고 이제 연락을 통하시면은 아예 채권 추신 절차를 통해 가지고 처음부터 받는 이런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바로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돕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장래 양육비만 생각하시지만 또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이들 이제 오해하시는 점들이 향후에 받을 돈, 그러니까 향후에 지급받을 양육비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 사연자처럼 1년여간 양육비를 그동안 못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또 반드시 주의할 점은 많은 분들이 그냥 양육비 청구하면 내가 그동안 못 받았던 돈도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드시 이런 것들을 청구하실 때 미래 양육비뿐만 아니라 과거 양육비를 별도로 청구하셔야 된다는 점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사연을 보면 남편분께서 아이를 못 받기 때문에 나도 양육비 안 줘도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양육비랑 면접교섭과는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셔야 되고요. 아이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아이가 그런 거는 진짜 양육자랑 비양육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좀 아이랑 좀 친해지셔서 자주 보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답답한 얘기죠. 본인이 안 본다고 해서 아이가 안 크는 게 아닌데 양육이라고 하면 이제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제 직접 보시던 안 보시던 그 의무가 면제되는 건 아니니까 이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얘기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양육비 지급 시기, 그러니까 양육비 지급 시기의 경우는 일반 양육한 때로부터 그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그리고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이른 기준이 되기는 하나 기타 사정들이 있으면 당연히 법원 이를 고려하고 참작해 준다는 거, 그리고 과거 양육비도 청구하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를 하시면 좋고요. 또 양육비 이행 관련을 통해서 손쉽게 이제 양육을 이행하지 않는 일반의 부모에게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또 얘기를 드리면 사실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 양육권자 지정 문제를 저희가 또 잠깐 언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혼 사건 진행하다 보면 사실 어린 자녀들의 대부분 양육권자로 엄마를 지정해 주잖아요, 우리 법원이.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양육자가 엄마로 지정되는 이유가 보통 출산 때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주된 양육을 하는 사람이 엄마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엄마만 양육권자가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아빠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애착 관계가 아무래도 엄마에게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아빠 같은 경우에 직장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양육에 좀 더 엄마가 양육을 하기 수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엄마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우리나라 법원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수입이 없다고 해도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으면 되니까 이제 그런 수입 활동을 이제 크게 참작하지 않고 대부분 엄마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한 패단이 사실 고유정 씨 사건이잖아요. 이제 고유정 같은 경우에도 폭력적 성향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들이 법원에 많이 얘기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통상 그대로 해온 관행대로 이제 고유정 씨를 양육권자로 지정을 해서 이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최근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는데요. 근데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당연히 아빠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아빠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만약에 엄마가 양육하기에 이제 적합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 적극 주장하셔가지고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가장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SNS상의 명예훼손부터 여러분의 사연까지 함께 해본 법스타그램이었는데요.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법률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법률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인스타 DM을 통해서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성실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의 법률 정보를 낱낱이 공유한다. 법스타그램! 지금까지 법무법인 산하의 광노규, 여보람 고아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